서울 동부구치소 철문 안쪽에서 시간은 아주 다르게 흐른다. 새벽 4시 37분, 이성우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눈을 떴다. 텅 빈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이 아침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감방 안은 불빛조차 희미했다.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시간의 흐름은 오직 벽시계에만 의존해야 했다. 침대는 딱딱했고 거울은 손바닥만 했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기억 속의 나가 아니었다. 세월의 고통이 파고든 주름, 매일 밤 잠들지 못한 눈, 그리고 체념이 묻어나는 입가. 아침 식사 드시겠습니까? 구치소 교도관 남기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성우가 감옥에 들어온 날부터 3년간 매일 얼굴을 마주한 인물이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남기철은 누구보다 조용히 성우의 무죄를 믿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히 말했다. 죽음을 앞두고 음식을 삼키는 일이 그에겐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남기철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철문이 닫히는 찰칵 소리가 작지만 무겁게 울려 퍼졌다. 잠시 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진짜 마지막이라면 적어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누리를. 누리. 이름만 들어도 눈가가 저려오는 존재. 세상의 모든 인연이 끊겨도 끝까지 곁에 있던 단 하나의 가족. 그의 반려견이자 삶이 버거웠던 순간마다 조용히 옆에서 몸을 부비며 위로해주던 존재. 감방의 조명 위로 먼지가 떠다녔다. 이른 새벽의 정적은 기묘하게 따뜻했고 그 안에서 성우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조바심이 끓고 있었다. 혹시 누리가 오늘 와줄까? 이 작은 소망조차 허락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죽음보다 더 깊은 공포였다. 기억은 마치 유리조각 같다. 가끔은 맑고 선명하지만 만지면 베이고 아프다. 성우에게 그날은 수백 번, 수천 번 되돌아본 기억이었다. 그날 밤 그는 IT 기업 개발팀의 송년회에 참석했다.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진행된 회식 자리. 술이 한창 돌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시각, 밤 11시쯤 성우는 화장실을 향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마주했다. 피로 물든 바닥. 눈을 감은 채 숨이 끊어진 박대현 부장의 몸. 놀란 성우는 본능적으로 달려갔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보안요원을 찾았다. 하지만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하고 차갑기만 했다. 도착한 경찰들은 현장을 둘러보자마자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 그날 밤 성우는 한마디 변명도 제대로 못한 채 유치장으로 끌려갔다.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전 박 부장이랑 심하게 다퉜다던데요. 평소 상사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지문이 발견됐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뚜렷하죠. 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끝났을 때 그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왜 성우가 신고를 먼저 했는지, 왜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는지, 왜 박 부장을 도우려 했는지를.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조각들만 맞추었다. 지문, 동료들의 불만, 상사의 죽음. 그렇게 조작된 퍼즐이 하나의 그림처럼 완성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사건 당일 호텔 바에서 술에 잔뜩 취한 재벌 3세 장민혁이 있었다. 박 부장을 알아본 그는 가볍게 말다툼을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진 채로 그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혁은 부장을 강하게 밀쳤다. 박 부장은 세면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며 그대로 쓰러졌다. 그 순간 민혁은 두려웠다. 그리고 돈과 권력을 총동원해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 현장 정리 완료했습니다. 지문은 이성우 걸로 바꿨습니다. CCTV는 해당 구역, 오늘 아침 삭제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 그리고 성우는
완벽하게 조작된 희생양이 되었다. 항소는 반복되었지만 기각에 기각이 이어졌다.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시간은 조용히 사형 선고의 날로 그를 데려갔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적어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가 감방에 앉아 조용히 을조릴 때 세상 밖 어딘가에선 그 진실을 향한 실날 같은 희망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내 발로 걷고 있었다. 오전 7시 50분. 성우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감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몇 시간. 철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교도관 남기철이 작은 창을 열며 말했다. 이성우 수감자, 마지막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멈칫한 후 성우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누리를 보고 싶습니다. 남기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형수들이 흔히 원하는 마지막은 가족의 품, 특별한 식사, 유서 쓰기 같은 것이었지만 그는 단지개 한 마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교도관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연민, 동정, 그리고 이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우는 고맙다는 말조차 삼켰다. 말이 입에서 나오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철문이 다시 닫히고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누리야, 정말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누리는 5년 전 퇴근길에 우연히 구조한 진돗개였다.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던 날. 그날 이후 누리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코를 박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고 퇴근한 그가 현관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며 웅하고 웃던 아이. 성우에게 누리는 단지 반려견이 아니었다. 세상이 등을 돌린 순간에도 유일하게 남아준 존재였다. 한지원과 헤어진 후에도 그녀는 누리를 끝까지 돌봐주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지금쯤 누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창밖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감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익숙한 소리, 작은 발소리, 캑캑거리는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긴 눈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한청이었다. 이제 와서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위안일 뿐. 하지만 그 환청조차 간절했다. 그것이라도 없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그는 손을 모아 입가에 가져갔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조용히 기도처럼 중얼거렸다. 누리야, 이 오빠 마지막이야. 혹시 지금 듣고 있다면 아줄래? 그 순간 창밖으로 햇빛 한 줄기가 살짝 스며들었다. 희망인지 착각인지 모를 그 빗줄기 속에서 성우는 눈을 떴다. 그리고 문 너머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오전 7시 50분. 성우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감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사형 집행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단 몇 시간. 철문 너머로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교도관 남기철이 작은 창을 열며 말했다. 이성우 수감자, 마지막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멈칫한 후 성우는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누리를 보고 싶습니다. 남기철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사형수들이 흔히 원하는 마지막은 가족의 품, 특별한 식사, 유서 쓰기 같은 것이었지만 그는 단지개 한 마리를 보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이 끝나자 교도관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연민, 동정, 그리고 이해.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르게. 성우는 고맙다는 말조차 삼켰다. 말이 입에서 나오면 감정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철문이 다시 닫히고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누리야, 정말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누리는 5년 전 퇴근길에 우연히 구조한 진돗개였다.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한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왔던 날. 그날 이후 누리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비 오는 날이면 창문에 코를 박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고, 퇴근한 그가 현관문을 열면 꼬리를 흔들며 웅하고 웃던 아이. 성우에게 누리는 단지 반려견이 아니었다. 세상이 등을 돌린 순간에도 유일하게 남아준 존재였다. 한지원과 헤어진 후에도 그녀는 누리를 끝까지 돌봐주었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지금쯤 누리는 잘 지내고 있을까? 창밖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감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듯한 익숙한 소리, 작은 발소리, 캑캑거리는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담긴 눈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한청이었다. 이제 와서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위안일 뿐. 하지만 그 환청조차 간절했다. 그것이라도 없으면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그는 손을 모아 입가에 가져갔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조용히 기도처럼 중얼거렸다. 누리야, 이 오빠 마지막이야. 혹시 지금 듣고 있다면 아줄래? 그 순간 창밖으로 햇빛 한 줄기가 살짝 스며들었다. 희망인지 착각인지 모를 그 빗줄기 속에서 성우는 눈을 떴다. 그리고 문 너머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USB. 이게 뭐지? 지호는 조심스럽게 USB를 손에 쥐고 노트북을 꺼냈다. 둘은 급히 차에 올라 경찰 전용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혹시라도 바이러스나 위조 파일이면 어쩌지? 지원은 불안한 마음에 손을 모았다. 그러나 화면에 뜬 폴더 이름은 예상외였다. /hotel_city_backup/. 이건 사건 당시 호텔 CCTV? 파일을 열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음성은 없었지만 영상의 진실은 무음보다 강렬했다. 첫 장면. 호텔 로비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장민혁. 그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바에 앉았다. 다음 장면. 우연히 옆에 앉게 된 박 부장과 말다툼을 시작한다. 손짓은 격해졌고 박 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민혁이 이를 따라간다. 화면은 호텔 복도. 박 부장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민혁도 바로 뒤를 따른다. 이후 몇 분간 영상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장면이 결정적이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민혁이 허겁지겁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로비로 빠져나가는 모습. 그 후 몇 분 뒤 성우가 나타났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복도를 뛰어가고 화장실 문을 열며 안으로 들어간다. 그의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 상단에는 통화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함께 떴다. 이건 명백해. 성우 오빠는 그 현장에 가장 나중에 도착했어. 지원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영상, 정식 증거로 제출하려면 절차가 필요해. 지금 바로 본청에 연락할게. 그는 차에서 내려 경찰 본청으로 긴급 보고를 올렸다. 몇 분 후 상부의 허가가 떨어졌다. USB 원본 확보 완료. 서울지검으로 이동하라. 성우의 무죄를 증명할 유일한 실마리. 그 모든 진실은 누리의 목에 달려 있었다. 지원은 누리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작은 몸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너,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누리는 작게 컹 소리를 냈다. 마치 자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각 서울 동부구치소 남기철 교도관은 다급히 감방으로 달려왔다. 철문을 열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성우 수감자, 지금 바로 나가셔야 합니다. 성우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재심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지검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정의의 부활이라 말했다. 하지만 성우에게 그것은 단지 한 마리의 개가 물고 온 진실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신문 절차가 비공개로 긴급히 열렸다. 이날의 증인은 예상치 못한 존재였다. 법정 한복판. 한지원이 두 손을 꼭 쥐고 증언대에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진돗개 누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재판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검사의 말이 이어지자 공기가 바뀌었다. 이번에 제출된 증거 영상은 당일 사건 현장에서 삭제되었다고 알려졌던 호텔 내부 CCTV 백업입니다. 이 파일은 피고인의 반려견이 지니고 있던 목줄 안에 숨겨져 있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술에 취한 장민혁, 박 부장을 향한 폭언, 뒤쫓아 들어가는 민혁, 그리고 혼자 나온 모습, 그 후 등장하는 성우. 놀란 듯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는 모습. 모두가 침묵했다. 검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을 목격한 증인일 뿐 범인이 아닙니다. 판사의 망치가 내려졌다. 이성우, 무죄, 즉시 석방을 명한다. 순간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누리는 그 곁으로 조용히 걸어가 앞발을 그의 무릎에 올렸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작게, 멍 하고 짖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괜찮아였다. 며칠 후 성우는 서울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누리가 조용히 기대어 누워 있었다. 햇살이 강물에 부서지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오고 있었다.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 없었을 거야. 누리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성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누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감촉, 그 따뜻함, 그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지원이 멀리서 두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커피, 설탕은 안 넣었어. 내가 좋아하던 대로. 성우는 미소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누리도, 그리고 너도.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언론은 개의 정의 구현이라며 대서특필했고, 장민혁은 도피 중 체포되어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성우에겐 세상이 떠들썩한 것보다 조용히 다시 살아가는 하루가 더 소중했다. 한강 벤치에서 누리와 걷는 산책길, 편의점에서 고른 삼각김밥 하나, 밤에 누리의 발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일상.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다시 되찾은 삶이었다. 그날 밤 성우는 누리에게 말했다. 너는 내 삶을 구한 유일한 존재야. 그리고 내가 있어서 나는 용서할 수 있었어. 누리는 그의 무릎 위에 고개를 얹었다. 달빛이 창밖에서 비추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은 더 크게 울렸다.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